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양주시 사회복지종사자 안전보호교육 강사 양성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김소남이라고 합니다. 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양주시 사회복지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보호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전문 강사 양성과정을 기획하였습니다. 이번에 그 양성과정을 맡아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뵙게 되어서 감사드리고요. 이 안전보호교육 강사 양성과정 크게 기본교육과 심화교육 과정으로 구분해서 진행하게 될 텐데 지금 이 시간에 제공되어지는 이 내용은 기본교육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부득이하게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으로 인해서 애초에 대면 교육으로 계획했던 것을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하게 된 점에 대해서 깊은 양해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양주시 사회복지종사자 안전보호교육 강사 양성과정 기본교육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기본교육은요, 안전보호 민감성 향상 교육에 초점을 두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크게 3차 시로 구성해서 진행할 거고요. 1차 시는 사회복지 종사자 안전관리와 안전보호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요. 2차 시는 양주시 사회복지 종사자 안전관리 실태 현황에 대해서 제시를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관내 시설에 종사하는 740여 명 사회복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안전관리 실태에 대해서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차 시에는 클라이언트 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을 설명드릴 텐데요. 상황별로 일반적인 대처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시설의 특성에 따라서 그리고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서 클라이언트 폭력의 유형은 아주 다양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기본교육의 내용에서는요. 상황별에 따른 일반적인 대처 방법, 클라이언트 폭력에 대한 일반적인 대처 방법을 주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클라이언트 폭력의 정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클라이언트 폭력이라는 것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어디에서요? 사회복지 현장에서 언제? 업무 수행 과정 중에 누구로부터? 이용자로부터 누가요? 사회복지 종사자가 경험하는 폭력 행위를 클라이언트 폭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회복지 종사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자가 이용자였고요. 사회복지 종사자의 입장에서는 늘 이용자의 안전이 최우선이었고 이용자의 만족도가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전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가 사회복지 종사자 스스로의 안전보호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어지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복지 현장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 제도의 구조적인 문제가 더 개선되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클라이언트 폭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안전관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폭력 행위에 대해서 우리 문헌에서는 크게 4가지 범주로 구분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신체적 폭력, 두 번째가 언어 정서적 폭력이고요. 세 번째가 성적 폭력, 네 번째가 경제적 폭력입니다. 이 경제적 폭력이라 함은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 사회복지 시설의 기물을 파괴하거나 강제로 훔치고 또 그 물품을 파손시키는 이런 행위가 경제적 폭력 또는 기물 파손 이런 단어로 사용이 되어지고요. 지금 사회복지 현장에서 가장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폭력 행위는 신체적 폭력과 언어 정서적 폭력이 되겠습니다. 신체적 폭력은 신체적 상해를 시도하고 또 신체적 피해를 입히려는 공격을 가하는 것. 그래서 자해를 시도하는 것도 해당이 됩니다. 공격 및 위협 시도뿐만이 아니라요. 언어 정서적 폭력은 욕하는 것,
비하 발언하는 것, 협박하는 것, 스토킹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요. 성적 폭력은 우리가 흔히 성적 폭력하면 큰 것을 생각하는데 성희롱이나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 성폭행, 성추행 이런 것들이 성적 폭력에 해당되는 폭력 행위가 되겠습니다. 폭력의 발생 원인 살펴보겠습니다. 이 폭력의 발생 원인은 우리가 사회복지 전달 체계 내에서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즉 사회복지 전달 체계 내에서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제일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요, 결국 업무 수행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대전지역 공공부문 감정노동자 실태조사를 봤더니 언어폭력이 70%라고 되어 있어요. 언어폭력이 70%.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언어폭력, 신체폭력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폭행, 폭언 이러한 것들이 대부분의 사회복지 현장에서 60% 이상의 통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수준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폭력의 발생 원인을 더 살펴봤더니 클라이언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친척, 클라이언트와 관련된 다양한 주변인으로부터 공격과 폭력을 경험한다. 즉 사회복지 종사자의 대상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뿐만이 아니라 이용자의 가족과 친척 또 그 이용자의 다양한 주변인까지 확대되어지기 때문에 사회복지 종사자가 경험하는 직무에 따른 감정 노동, 그로 인한 스트레스, 폭언, 폭행으로 인한 이 여러 가지 2차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훨씬 더 도미노 현상이 크다고 여러분이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클라이언트는 서비스의 불만이나 충족되지 않은 요구에 대한 좌절감을 사회복지 종사자에게 표출해서 폭력이 발생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결국 사회복지 시설에서 주가 이용자고 객이 사회복지 종사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주객의 권리, 주객의 의무 이러한 것들이 명문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용자의 권리만 중시되어지는 이 환경에서는 이용자에 의한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행해지는 폭력은 지속될 수밖에 없고요. 계속 증가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클라이언트의 인권만 중시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진행하는 그 프로그램이 양주시 사회복지 종사자 안전보호교육 강사 양성과정이거든요. 이랬을 때 우리는 지금 안전보호 교육을 한다는 것은요,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로 하여금 안전보호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 안전보호가 왜 필요한지 알게 해서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전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는 교육이고 그것을 제공하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될 텐데 이 안전보호 실천을 위해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입니다. 클라이언트에게만 인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에게도 인권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기본적인 권리가 인권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종사자에게도 인권은 있는데 우리가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클라이언트의 인권만 중시가 되고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은 저기 뒤로 던져 놓아가지고 늘 이 폭력이 발생이 되어지는 쉬운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전관리가 왜 화두가 되었느냐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 그 다음에 1900년 후반,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본질적으로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전관리가 대두되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이제 사회복지사가 업무량이 너무나 많고 또 환기구가 없는 감정노동이라고 해서 심지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아니라 사회복지사로서 일을 하게 되면서
업무가 너무나 가중되고 또 대상자들로부터 받는 감정 노동을 어떻게 리프레시 할 수 있는 어떤 기구라든가 제도라든가 정책이나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계속 그 복지라는 이름으로 사회복지는 확대되었고요. 또 이 사회복지는 확대되었지만 인력이나 재정의 재정비 없이 오로지 사회복지 종사자에게 이 확대되어지는 복지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결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되어지면서 사회복지사가 자살을 하게 되고 또 민원인이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 종사자에게 폭언은 기본이고 또 폭력, 그러한 폭력도 그냥 폭력이 아니라 흉기를 휘둘러서 얼굴뿐만이 아니라 생명에까지 정말 크나큰 위험을 주는 상황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기면서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것은 2000년대 초반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2020년대, 2021년 지금까지도 어떤 제도적, 정책적 지원은 적극적으로 된 것은 없고요. 여전히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금 이 상황에 머물러져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2020년도 10월 25일이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세전북신문 전라북도 전북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조사를 했어요. 사회복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폭력의 수준이 어떤지 조사를 했더니 사회복지 종사자의 63%가 폭력에 노출되어 있어서 심각하다. 그 중에서도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이 아주 심각한 수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CTV와 의료비 지원 등의 안전대책이 시급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0년 10월이면요. 이게 지금 제일 최근에 지금 현황조사가 나온 내용인데요. 2000년대 초반에 나왔던 내용이나 지금 불과 몇 달 전에 나온 내용이나 변화된 게 없습니다. 변화된 것이라고 한다면요. 사회복지 종사자가 폭력에 노출된 빈도수, 폭력에 노출된 퍼센테이지가 더 증가하였다는 것이 변화된 내용이고요. 사회복지 종사자 안전을 위해서 지금 적극적인 어떤 지원, 제도적, 정책적 그 개선 이러한 것들은 아직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전보호가 왜 필요하냐? 궁극적으로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이 늘 위협되고요. 그 사회복지 현장에서 그래서 당연히 폭력 예방과 대처 방안의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건강과 안전 등의 괴롭힘이 빈번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언어폭력의 위험은 너무나 높기 때문에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전보호는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클라이언트와 직접 대면하는 시간이 길수록 그리고 사회복지 종사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사회복지 종사자를 향한 클라이언트 폭력의 빈도는 더욱 증가한다고, 더욱 높다고 연구 결과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근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개별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개별기관의 노력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 개발 꼭 만들어져야 하고요. 이 정책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고 이 정책 개발과 정책 개발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에 따른 사회복지 근로 환경이 개선이 되어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 종사자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보호 교육이 일어나서 그들의 인식 개선이 되어야 사회복지 현장이 전반적으로 안전한 환경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종사자 안전보호교육의 현실은 어떠냐? 매년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요. 지자체별로도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짚어보아야 할 내용은요. 물론 대상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자와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대상인데, 여기 보면 사회복지시설 관리자와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대상, 또 지자체에서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진행하는데요. 여기에서 내용이 중요합니다. 안전보호교육의 내용이 감염병 대책 및 청결관리, 시설물 개론, 전기안전관리, 가스안전관리, 이런 시설 안전에 대한 직무교육이 대부분입니다. 중요합니다. 시설 안전에 대한 직무교육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설 안전에 대한 직무교육처럼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전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이용자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고 또 우리의 사회복지 현장의 환경, 물리적 환경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고 이러한 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제도와 어떤 정책이 만들어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복지 종사자의 신체적, 정신적 안전보호를 위한 교육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것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전보호 교육의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 안전교육의 방향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까요? 사회복지 종사자 안전보호 실천은요, 기본적인 인권의 실천에 해당이 됩니다.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 안전보호 실천은 기본적인 인권의 실천에 해당이 되고요. 궁극적으로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전보호 실천의 민감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안전보호 교육입니다. 1번도, 2번도, 3번도 안전보호 교육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한 리더십의 안전보호 민감성이 영향을 받습니다. 각 시설의, 각 기관의 최고 리더십이 안전보호 민감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최고 관리자의 안전보호 민감성이 그 수준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 시설의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전보호에 대한 물리적 환경, 그 다음에 그 신체적, 언어적 폭력에 노출되는 빈도, 이런 것들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 관리자의 안전보호 민감성 향상 노력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 종사자가 안전보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근무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주시 사회복지 종사자 안전보호 교육 강사 양성 과정에 들어와 계신 우리 이 전문 강사 교육을 받고 계신 선생님들조차도 지금 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 시간을 내는 것이 많이 불편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생님들부터 우리가 안전보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 근무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최고 관리자가 정확하게 준거를 만들어서 시설을 운영해야지 결국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을 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전보호 실천은 기본적인 인권의 실천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보호 민감성 향상을 위해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안전보호 교육이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 안전교육의 방향은 최고 관리자부터 변화되어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종사자 안전보장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고민하고 어떤 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클라이언트 폭력에 대해서 사회복지 전달 체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복지 전달 체계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폭력이 일어난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항상 이용자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전은 뒤로 넘어가고요. 클라이언트의 안전이 중요합니다. 또한 클라이언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가 우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물리적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어떤 방법 또는 만약에 그 대상자가 폭력을 행사한 전과가 있다면, 폭력을 행사한 이력이 있다면 그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최소한 예전에 폭력을 경험한 사회복지 종사자가 가지 않을 다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라든가 또는 그러한 클라이언트에게 방문하거나 그러한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2인 1조가 돼서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이러한 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지 되는데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또 사회복지는 점점 확대가 되고요. 이 확대되는 사회복지 정책 속에서 인력은 전혀 늘어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의 업무는 점점 늘어나고요. 이용자는 예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요구하고요. 이러한 그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클라이언트 폭력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의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정책과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제가 첨언을 조금 드리면 점점점 사회복지는 확대가 되는데요. 인력은 그대로예요. 인력 재배치, 인력 증원 없어요. 예산 증원 없어요. 예전의 예산 그대로 사회복지는 확대되었지만 그것을 누가 다 사회복지 종사자가 다 채워야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결국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전보장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또한 안전보장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전보장을 위해서는요. 이 안전보호를 위한 예방적 조치, 사후 조치에 대한 구체적 방법 제시도 필요하지만 이것과 더불어 안전보장을 위한 제도와 정책을 먼저 고민해야 되고요. 이에 따른 인력과 예산을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전보장을 위해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만들어졌는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고요. 사실 조례 제정을 넘어서 실질적인 법률 개정과 조례 제정이 이루어져야지 실질적인 법률 개정은 없는 상태에서 조례만 있는 경우에는 그 효력과 그 법률의 범위가 너무 제한적이어서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전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이미 여러분들도 이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종사자 안전보호를 위한 첫걸음으로서 필요한 것은요. 사회복지 종사자 안전보호 실천은 우리의 가치로서 존재해야 하고 또 이것이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식 전환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용자의 인식 전환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용자의 인식 전환이 일어나기 전에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식 개선이 우선되어야 이용자의 인식 개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식 개선을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인식 개선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첫 번째는 안전보호 교육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전보호 교육, 안전보호 실천을 위한 안전보호 교육, 결국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전보호 실천은 인권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잠깐 여기서 안전보호를 실천해야 하는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전보호를 왜 실천해야 할까? 이것은요, 저는 사회복지기관의 사명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가 일하는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시설의 사명이고요.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전보호 실천은. 그리고 사회복지의 본질적 가치는 이용자의 안전뿐만이 아니라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전, 이용자, 제공자, 우리 모두의 본질적 가치, 이 사회복지의 본질적 가치라고 이해하고 싶고요. 또한 사회의 도덕적 가치 기준에 의해서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전보호는 반드시 실천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제공자와 이용자의 권리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이용자에게 권리가 있듯이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자, 사회복지 종사자에게도 권리는 있습니다. 물론 의무도 있습니다. 이용자에게도 의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자, 즉 사회복지 종사자와 이용자의 권리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고, 또한 사회복지 현장, 이 사회복지 기관에서 종사하고 있는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 업무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기관에서의 안전보호 실천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반드시 행해져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 종사자 안전보호를 위한 과제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것을 저는 구조화를 위한 과제, 기능화를 위한 과제 두 가지로 구분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구조, 저희가 항상 우리 사람을 이야기할 때도 구조와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 간호학에서, 의학이나 간호학에서 이야기할 때 구조는 해부학이고요. 기능은 생리학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많은 질병을 이야기할 때 그 질병은 비정상적인 상태가 질병이 있는 상태인데, 건강한 상태의 구조와 기능, 건강한 상태의 해부 생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질병의 상태를 인지할 수 있거든요. 그러한 관점에서 제가 접근을 해본 건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과제들을 구조적인 측면에서 기능적인 측면, 그래서 구조화를 위한 과제, 기능화를 위한 과제로 나눠서 생각해 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고민해 봤습니다. 그래서 구조화를 위한 과제에서는 먼저 문서화된 지침이 있어야겠고요. 사회복지 종사자 안전보호를 위한 문서화된 지침이 있어야겠고요. 또 안전보호를 위한 예방활동이 사고가 있을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늘 예방활동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이용자와 직원교육, 또 예방활동 회의 등이 될 수 있고요. 또한 사회복지 종사자 폭력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 활동에 대한 구조화가 있어야 되고요. 폭력 상황별 대처 회의라든가 안전보호 관련 기록 활동, 이런 것들이 구조화를 위한 과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만들어져야 되겠고요. 기능화를 위한 과제는 사회복지 종사자 개인별 지원 계획이 수립되어져야 하고요. 또 이 실행 점검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전 지원과 사후 지원, 클라이언트 폭력에 노출되었을 때 사후 지원까지 되어야 하고, 또한 물리적인 환경 개선 활동을 위해서 상시적으로 체크하고 환류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종사자 안전보호 교육 참여를 지원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사회복지 종사자 안전보호를 위한 과제들로 구조화를 위한 과제와 기능화를 위한 과제를 살펴보았고요. 결국은 사회복지 종사자 안전보호를 위해서는요, 조직적 차원에서의 시스템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여러분, 시스템이라는 것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않아도요, 자동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져 있으면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전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늘 걱정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조직적 차원에서의 시스템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복지기관에서요. 그렇다면 안전보호 실천에 필요한 요소들은 뭘까요? 먼저 우리가 그 안전보호 실천에 필요한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안전보호 실천에 필요한 기술, 여러 가지 다양한 클라이언트 폭력에 대처할 수 있는, 상황별로 대처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치요. 우리 안전보호 실천, 이퀄 인권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가치를 우리가 꼭 이 지식과 기술과 가치, 그래서 이것이 가치 하나로 합해져서 결국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실천 의지, 안전보호 실천에 대한 강력한 실천 의지를 만들어서 각각의 사회복지기관에 계시는 개개인의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노력하고 인식 개선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내야 되는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안전보호 교육이 필수적인 요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양주시 사회복지 종사자 안전보호교육 강사 양성과정 기본교육에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안전보호 민감성 교육도 달라져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기존의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교육뿐만이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의 대상자 특성이라든가 시설 환경 특성을 고려한 실제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안전보호 민감성 향상 교육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것의 첫걸음을 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2020년도에 그 양주시 사회복지 종사자 대상으로 안전보호 실태조사를 했고요. 그 안전보호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안전보호 매뉴얼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안전보호 매뉴얼도 만들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어느 정도 작지만 예산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안전보호를 위한 교육을 제공해야 하지만 이 안전보호 민감성 교육의 내용이 달라져야 된다. 그 시작이 이 양주시 사회복지 종사자 안전보호교육 강사 양성 과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안전보호 실천을 위해서 필요한 선행 요소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종사자 안전보호 실천을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규정 마련과 함께 양주시 사회복지 종사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안전보호 실천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최고관리자를 대상으로, 직원을 대상으로, 가족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지역주민,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 안전보호 실천을 위한 지속적 교육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공자,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이용자, 국가, 지자체 모두의 소통과 참여 너무 중요하고요. 사회복지 종사자와 이용자의 인식 수준, 조직 문화 개선 필수적입니다. 또한 클라이언트 폭력 등에 노출된 사회복지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합의된 정책과 지침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안전보호 실천을 위해 필요한 선행 요소들 제가 제시했는데 이러한 모든 선행 요소들이 같이 더불어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그 중에서 지속적으로 예산의 배정뿐만이 아니라 전문적인 교육자 양성이 아주 필요한데 그것은 연습이나 훈련은 한 번의 제공을 통해서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전보호 실천을 위해 필요한 선행 요소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 안전보호 실천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양주시 사회복지 종사자 안전보호교육 강사 양성과정에 참여해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안전보호 실천을 위한 구조화, 기능화를 위해 필요한 것을 조금 도표화해 봤습니다. 그래서 구조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안전보호 규정이나 안전보호 지침이나 시설별 안전보호 매뉴얼이 구축이 되어져야 되고요. 이 기능화를 위해서 그 안전보호 실천위원회라든가 안전보호 모니터링위원회라든가 안전보호 실천 자원봉사자들 이런 것들이 구축이 되어져서 구조와 기능이 톱니바퀴가 돌아가듯이 계속 그 진행이 되어지면 우리 양주시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전보호 실천을 위한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구축되어질 수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요,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전보호와 사회복지 현장의 현실 사이에서 우리는 법과 제도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신 선생님들이 한숨을 쉬시기도 할 것이고요. 또 피시식 웃으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된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꿈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가 앞장서서 우리의 안전보호를 위해서 우리의 법적 테두리, 제도적인 한계를 깨지 않으면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전보호 실천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복지 종사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현재 우리 사회복지 현장의 현실과 또 법적 제도적 또 우리 이용자들의 그 인식 수준의 괴리 이러한 것들을 점차적으로 줄여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 사회복지 종사자 안전보호교육 강사 양성과정 기본교육을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2차 시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